여러분, 투자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죠. 나스닥 100이 좋아요? S&P 500이 좋아요? 유튜브 댓글창을 보면은 이 질문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스닥이 수익률 훨씬 높은데 왜 S&P 사냐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나스닥은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못 버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2022년 금리 인상기 나스닥 100 ETF 투자자 중 상당수가 마이너스 30% 손실 구간에서 패닉셀을 했습니다. 반면 S&P 500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흔들렸습니다. 왜일까요?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좋은 상품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보유할 수 있는 상품이 좋은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100과 S&P 500의 본질적 차이부터 위기 대응 능력, 세금 전략, 그리고 여러분에게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시뮬레이션부터 보겠습니다. 2000년 3월 닷컴 버블 최고점, 이때 나스닥 100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당시 분위기를 기억하시나요?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 닷컴 기업은 무조건 오른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 모두가 열광했습니다. 증권사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고 주식 계좌 개설이 폭주했죠. 1999년부터 2000년 초까지 나스닥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매일 5%씩 오르는 건 기본이었고 어떤 날은 10% 이상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건 새로운 시대다. 과거의 투자 법칙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적이 없는 회사도 매출이 없는 회사도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2000년 3월 10일을 기점으로 나스닥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정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폭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1년 계좌를 열어보니 반토막. 그래도 회복하겠지. 2002년 10월 여러분의 계좌 잔고는 약 22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78%. 100만 원이 22만 원이 된 겁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투자는 내 길이 아니었어. 그런데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03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지만 여전히 원금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2007년 거의 원금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2008년 금융위기. 다시 폭락. 또야? 이제 정말 끝이다. 원금 회복까지 걸린 시간? 2015년.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15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시나요? 2000년에 태어난 아기가 중학생이 되는 시간입니다. 30살 청년이 45살 중년이 되는 시간이에요. 신입사원이 임원 직전까지 가는 시간입니다. 같은 시기 S&P 500은 어땠을까요? S&P 500도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로 힘들었습니다. 2002년 저점에서 약 마이너스 49% 하락. 네, 나스닥보다는 덜 떨어졌지만 그래도 반토막 가까이 났죠. 그런데 회복 속도가 달랐습니다. 2007년쯤 원금을 회복했고 2008년 금융위기로 다시 떨어졌지만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다시 원금을 회복합니다. 약 5년에서 6년. 나스닥의 15년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5년을 기다린 투자자와 5년을 기다린 투자자,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15년 동안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15년을 실제로 버틴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2002년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손절했거나 2008년 금융위기 때 또 떨어진다며 팔았거나 2011년쯤 10년이 지났는데도 원금 회복 안 되네 하면서 나갔습니다. 아니,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최근에는 나스닥이 훨씬 잘 나갔는데요. 맞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나스닥 100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저금리 시대의 기술주가 폭발적으로 올랐죠. AI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몇 배씩 올랐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 2000년대 초반에도 이번엔 다르다고 했습니다. 2020년대에도 이번엔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다음 위기가 왔을 때 15년을 버틸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나스닥 100과 S&P 500은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아예 다른 투자 상품입니다. 근본적인 구조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나스닥 100부터 뜯어보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대형 비금융주 10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비금융주입니다. 은행, 보험회사 같은 금융기업은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나스닥은 원래 기술주와 성장주 중심의 시장으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금융기업들은 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죠. 섹터 구성을 보면은 이게 더 명확해집니다. 기술주가 약 57%, 절반 이상이 기술주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17%, 소비재가 15%, 나머지는 헬스케어, 산업자해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즉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의 48%를 차지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테슬라, 구글.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애플 하나가 나스닥 100에서 약 8에서 9%를 차지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비중, 이 두 회사만 합쳐도 전체의 15에서 18%입니다. 엔비디아를 더하면 약 25에서 28%, 단 3개 회사가 전체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애플이 10% 오르면 나스닥 100 지수는 그것만으로 약 0.8에서 0.9% 오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동시에 10%씩 오르면 지수는 2점에서 3% 오릅니다. 반대로 이 회사들이 10%씩 떨어지면 지수도 2점에서 3% 떨어지는 거죠. 즉, 나스닥 100은 빅테크 성장 베팅입니다. 이 몇 개 기업이 잘 되면은 지수 전체가 폭등하고 이 기업들이 안 되면은 지수 전체가 폭락합니다. 이제 S&P 500을 보겠습니다. 미국 주요 50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11개 섹터로 고르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기술주는 약 28%, 나스닥의 57%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죠. 그 외에 금융이 13%, 헬스케어가 12%, 소비재가 10%, 산업재가 9%, 에너지, 유틸리티, 부동산, 원자재, 통신 서비스까지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상위 10개 기업 비중은 약 31%입니다. 나스닥의 48%와 비교하면 훨씬 분산되어 있죠. 재미있는 건 뭐냐면 S&P 500의 상위 10개 기업도 대부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입니다. 나스닥과 겹치는 거죠. 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라는 건 나머지 69%는 다른 산업들로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주 13%에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같은 대형 은행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12%에는 존슨앤존슨, 유나이티드 헬스, 화이자 같은 제약, 의료기업들, 에너지 섹터에는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정유 회사들, 유틸리티에는 전력, 가스 회사들, 소비재에는 코카콜라, 펩시, 프록터앤갬블 같은 전통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S&P 500은 미국 경제의 전체 복제입니다. 미국에서 돈이 되는 모든 산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엔비디아가 AI 열풍으로 주가가 200% 이상 올랐습니다. 나스닥 100에서 엔비디아의 비중이 약 7에서 8%였으니 이것만으로도 지수가 14에서 16% 정도 상승 효과를 받은 겁니다. 반면 S&P 500에서 엔비디아 비중은 약 3에서 4%, 상승 효과가 6에서 8% 정도에 그쳤죠. 나스닥 100 투자자는 엔비디아 덕분에 엄청난 수익을 받지만 S&P 500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엔비디아가 어떤 이유로 폭락한다면 AI 기술 발전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거나 중국과의 반도체 갈등이 심화되거나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서 엔비디아 주가가 50% 떨어진다면 나스닥 100은 그것만으로도 3.5에서 4% 직격탄을 맞습니다. 거기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빅테크도 동반 하락하면 지수는 10%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S&P 500은 엔비디아 폭락으로 1.5에서 2% 정도 타격을 받지만 금융주나 헬스케어, 에너지 섹터가 버텨주면서 전체 낙폭이 외서 6% 정도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게 집중과 분산의 차이입니다. 나스닥 100은 빅테크가 잘 나가면 천국이지만 빅테크가 무너지면 지옥입니다. S&P 500은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한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한 섹터가 힘들어도 다른 섹터가 버텨주기 때문입니다. 자, 집중 투자는 대박도 쪽박도 날 수 있습니다. 자, 분산 투자는 안정적이지만 폭발적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위기 상황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 4분기 미중 무역 전쟁, 나스닥 100과 S&P 500 모두 약 20% 내외 하락, 하지만 기술주 중심 나스닥이 더 큰 충격.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는 애플 반도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두 번째,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의외의 결과 나스닥 100이 훨씬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쇼핑이 폭발하면서 IT 기업들이 오히려 수혜. 반면 S&P 500의 항공사, 호텔,
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은 직격탄. 세 번째, 2022년 금리 인상기, 나스닥 100 약 마이너스 33%, S&P 500 약 마이너스 25% 하락. 왜일까요? 금리가 오르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떨어집니다. 기술주는 지금은 돈 못 벌지만 미래의 대박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형성됩니다. 금리 상승으로 그 미래 가치가 할인되면서 폭락한 겁니다. 반면 금융주는 금리가 오르면 이자 수익이 늘어납니다. S&P 500에 금융주가 13% 들어가 있어서 방어막 역할을 했죠. 패턴이 보입니다. 금리 상승기와 경기 둔화기에는 나스닥이 더 취약, 경기 회복기와 저금리 시대에는 나스닥이 더 빠릅니다. 문제는 위기가 언제 어떤 형태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실제 내 돈으로 환산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1억원 투자 시뮬레이션, 나스닥 100 연평균 변동성 약 22%, 최악의 해에 7,800만 원까지 하락 가능, S&P 500은 변동성 약 17%, 최악의 해에 8,300만 원, 차이가 500만 원. 하지만 심리적 압박은 완전히 다릅니다. 2022년 1월 나스닥 100에 1억권 투자, 10월 계좌 잔고 6,700만 원, 3,300만 원 증발, 중형차 한 대 값이 날아간 겁니다. 매일 아침 계좌 열 때마다 속이 쓰립니다. 밤에 잠도 못 잡니다. 행동재무학 연구에 따르면 시장 하락장에서 상당수 투자자가 심리적 압박으로 손절합니다. 마이너스 20%에서 많은 투자자가 동요하고 마이너스 30%에서 더 많은 이들이 포기합니다. 문제는 바닥에서 손절하고 나면은 재진입 타이밍을 못 잡습니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하다가 결국 고점에서 다시 삽니다.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 패턴. 저점에서 팔고 고점에서 사는 거죠. 반면 S&P 500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덜 흔들립니다. 미국 경제 전체가 망하진 않겠지 하는 믿음. 7개 섹터로 분산되어 있으니 기술주는 떨어졌지만 금융주는 버티네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이너스 30%를 견딜 수 있나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똑같은 수익률이라도 세금 때문에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천지 차이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타이거 나스닥 100, 코덱스 S&P 500. 많은 분들이 매매차익 비과세라고 알지만 틀렸습니다. 배당소득세 15.4%가 분배금과 매매차익에 모두 적용됩니다. 과표기중화 증분과 실제 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 기준 과세. 대부분의 경우 매매차익에도 15.4% 세금이 발생합니다. 해외 상장 ETF, QQQ, SPY, VO, 배당금 15%, 매매차익은 연 250만원 공제 후 22% 양도세. 계산해볼까요? 1억건 투자해서 2억이 됐다면 국내 ETF는 1억 곱하기 15.4%는 1,540만원 세금, 해외 ETF는 1억에서 250만원 빼고 곱하기 22%는 2,145만원 세금. 국내 ETF가 유리하죠. 하지만 500만원 수익이라면 국내 ETF는 500만원 곱하기 15.4%는 77만원 세금, 해외 ETF는 500만원에서 250만원 빼고 곱하기 22%는 55만원 세금, 소액은 해외 ETF가 유리합니다. 분기점은 대략 수익 600만원에서 700만원, 진짜 꿀팁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최대 135만원 환급, 운용 중 배당금, 매매차익 전액 비과세, 연금 수령 시 3.3%에서 5.5%만 과세, 30년간 연 600만원 투자, 연 7% 수익 가정, 연금저축 활용하면 약 5억 7천만원, 일반 계좌는 약 4억 2천만원, 차이가 1억 5천만원입니다. ISA도 연 2천만원 납입 가능, 순수익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젊은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 900만원에 ISA 2천만원 우선 활용, 나머지 여윳돈은 일반 계좌 투자, 똑같은 수익률, 다른 세후 수익, 계좌 전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사야 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20대 직장인, 월 50만원 적립식, 나스닥 70%, S&P 30%, 시간이 가장 큰 무기, 30년에서 40년 남았으니 변동성 감내하며 성장주 비중 확대, 30대 중반, 결혼 준비 5천만원, 나스닥 50%, S&P 50%, 5년에서 10년 내 목돈 필요 가능성, 성장과 안정성 균형, 40대 후반, 자녀 등록금 5년 후 필요,
나스닥 30%, S&P 50%, 채권 20%, 목표 시점 가까우면 변동성 축소, 폭락장 오면 등록금 못 내니까요. 50대 이상, 은퇴 5년 내, 나스닥 10%에서 20%, S&P 40%에서 50%, 안전자산 40%, 수익보다 원금 보존 우선. 핵심은 나이와 목표 시점에 따라 비중 조절, 그리고 매년 리밸런싱. 나스닥이 많이 올라서 비중이 80%가 됐다면 일부 팔아서 다시 비율 맞추는 겁니다. 이게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 2020년 코로나 저점에서 나스닥 100에 5천만 원 투자, 2021년 말 자산은 약 8,500만 원, 70% 수익. 나 천재인가? 2022년 10월 자산은 약 5,700만 원, 원금 대비 14% 수익. 1년 반 만에 3천만 원 날아갔네. 여기서 두 명이 갈립니다. A씨는 손절, 5,700만 원 회수, 2024년 말 그대로 5,700만 원, B씨는 홀딩에 매달 50만 원 추가 매수, 2024년 말 약 1억 2천만 원, 차이가 6,300만 원. 똑같이 시작했는데 버틴 사람과 손절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2010년부터 매달 50만 원씩 10년간 적립식 투자 시뮬레이션, 총 투자금 6천만 원, 10년 동안 4번의 폭락장,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15년 중국 경제 둔화, 2018년 미중 무역전쟁, 2020년 코로나, 매번 이번엔 진짜 끝이라는 뉴스. 그 와중에 버틴 투자자, 솔직히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세 번째 폭락에서 손절합니다. 결국 어떤 지수를 고르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수익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버틸까요? 첫째, 밤에 편하게 잠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 마이너스 30% 찍혀도 예상했던 거야 하며 잠들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폭락장 대응 자금.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현금 보유. 크게 떨어지면 추가 매수. 셋째, 구체적 목표. 10년 후 내 집 마련, 20년 후 자녀 결혼 자금 같은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덜 흔들립니다. 넷째, 정기 리밸런싱.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가장 쉬운 방법. 정리하겠습니다. 나스닥 100과 S&P 500은 경쟁 상품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역할의 투자 도구. 나스닥 100은 빅테크 성장 베팅, 높은 수익률, 높은 변동성, 금리 상승기 취약, 경기 회복기 폭발적. S&P 500은 미국 경제, 전체, 복제, 안정적 수익률, 낮은 변동성, 분산 효과로 섹터별 충격 완화. 세금은 투자 규모와 계좌 선택이 핵심. 연금저축, ISA 활용하면 세제 혜택 극대화. 비중 조절은 20대는 공격적으로, 50대는 안정적으로, 나이와 목표에 따라 조정.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버티는 투자. 2000년 닷컴버블 고점 매수자도 15년 버티면 수익, 10년 만에 포기하면 손실. 밤에 편하게 잠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 폭락장에서도 추가 매수할 용기가 생기는 포트폴리오, 그게 여러분에게 맞는 정답입니다. 투자는 남과 비교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표, 상황, 심리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투자 경험이나 고민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